21세기 열하일기를 다시 펼치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세상이요. 내가 귀요미 박여사 윤지 지우에게 240년 전의 중국 여행기를 직접 이야기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소. 나는 지금 그대들이 유튜브라 부르는 기계 속에서 24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와 말을 건네고 있소. 내 이름은 연암 박지원. 한때 부탄자루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늙은 글쟁이지. 내가 남긴 열하일기라는 책이 종이 위를 떠나 이 빛나는 판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익히고 있다니 실로 감개무량하구려. 어떤 이들은 나의 여정을 따라 직접 그 길을 다시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의 글을 그림으로 그려 새로운 이야기로 만든다고도 들었소. 심지어 바다 건너 서양 사람들까지 나의 글을 읽고는 내가 벽돌과 수레에 대해 너무 자세히 떠든다며 자랑스러운 수다쟁이라 평했다 하니 웃음이 절로 나는구려. 오늘 나는 그대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위대한 여정을 다시 한번 떠나보려 하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훑는 시간이 아닐 것이오. 나의 눈을 통해 18세기의 세상을 목격하고 나의 목소리를 통해 21세기의 그대들에게 묻고자 하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을 닫고 있고 어떤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오. 일부 내가 떠나온 세상, 그림자 속의 조선. 나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왜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는지, 내가 등지고 온 18세기의 조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하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은 땅과 사람 모두를 황폐하게 만들었소. 백성들은 굶주림에 살던 곳을 떠나 떠도는 신세유민가 되었고, 그들을 구해야 할 정계는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지. 무엇보다 나를 답답하게 했던 것은 생각의 감옥이었소. 나라의 근간인 성리학은 본래 인간과 세상을 탐구하는 위대한 학문이었으나 어느덧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의리와 명분만을 따지는 공허한 말장난, 즉 허학쉬쉬으로 변질되고 말았소. 굶주리는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이 어찌 나라의 등불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은 이를 시락스쉐이라 불렀소. 학문이란 실제 세상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 스스체오스. 이것이 나와 내 벗들의 외침이었지. 우리는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용무 생리용 허우성의 학문을 추구했소. 특히 우리는 저 북쪽, 우리가 오랑캐라 멸시하는 청나라에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주장했기에 북학파라 불리기도 했지. 이는 명나라를 받들고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국가적 이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위험하고도 용감한 생각이었소. 이부 삼천리길 위의 교실, 나의 눈이 열리다. 1780년, 내 나이 40. 청나라 걸륭 황제의 칠순잔치를 축하하는 사절단에 합류할 기회가 찾아왔소. 나는 정식 사신이 아니라 사절단의 대표였던 삼종영 박명원의 개인 수행원 자격이었지. 이 비공식적인 신분은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주었소. 외교 의례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두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보고 기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요. 1780년 6월 24일 드디어 압록강을 건넜소.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너는 것이 아니었지. 그것은 내가 평생을 갇혀 살던 낡은 세계관의 문을 열고 나서는 상징적인 행위였소. 국경을 넘자마자 나는 말 위에서 칼을 뽑아 갈대 하나를 베어보았소.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두터워 붓대롱으로 쓰면 좋겠다 싶었지. 나의 호기심은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소.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나를 압도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요동 벌판이었소. 잔 많은 한반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스케일의 풍경 앞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쳤소.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하오 고장. 이는 좁은 땅에 갇혀있던 우리 현실에 대한 답답함의 눈물이자 드디어 넓은 세상을 마주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소. 우리의 여정은 연경지금의 북경까지인 줄 알았으나 이게 웬일인가. 황제께서는 무더위를 피해 북쪽의 피서지인 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700리를 더 가야만 했소. 그 길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소. 밤중에 불어난 강물을 9번이나 건너는 등이라고도 하기, 이에 저도 허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 허나 이 고된 여정 덕분에 나는 연경 넘어 한족뿐만 아니라 몽골, 티베트 등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진 청 제국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소. 이 3000리의 길 위에서 나는 연이어 3번의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소. 첫 번째 충격은 벽돌이었소. 조선에서는 궁궐이나 성곽에나 쓰이던 벽돌이, 이곳에서는 시골 민가의 담장, 심지어 돼지우리까지 모두 벽돌로 단단하게 지어져 있었지. 규격화된 벽돌을 대량 생산해 효율적으로 집을 짓는 모습은 나에게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청나라 사회 시스템의 상징처럼 보였소. 두 번째 충격은 수레였소. 사람과 짐을 실은 수레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 그 행렬은 마치 국가 경제의 혈액이 힘차게 순환하는 모습과도 같았소. 사람이 지고 이거나 기껏해야 말 등에 싣는 것이 운송의 전부였던 조선의 풍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이용리용의 정신이었소. 나는 청나라 사람들이 사소한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소. 깨진 기와 조각은 갈아서 길을 보수하는 데 쓰고, 심지어 더럽다고 여기는 인불 램펀조차 귀한 걸음으로 여겨 황금처럼 거래하는 것을 목격했지. 나는 길가에 네모반 듯하게 쌓아놓은 똥 무더기를 보고 참으로 장관이다라고 감탄했소. 동행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나에게는 그 똥 무더기야말로 모든 것을 쓸모있게 활용하는 이용우생 정신에 살아있는 현장이었소. 잠부 조선을 위한 나의 처방전 이용우생에게 나는 여행 내내 고민했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 조선은 왜 이토록 가난하고 정체되어 있는가? 나는 그 해답을 이용우생 리용 허성이라는 네 글자에서 찾았소. 도구와 기술을 잘 활용하여 리용,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허성,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이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정덕정덕, 즉 도덕과 의리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소. 허나 나는 생각이 달랐소. 나는 먼저 이용을 통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후생을 해결해야 비로소 진정한 정덕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소.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도덕을 지키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의식이었소. 삶의 안정이 없으면 도덕도 존립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었지. 이 이용우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내놓은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수레였소. 나는 좁은 나라에서 백성의 생활이 이토록 가난한 것은 오직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했소. 수레가 보급되면 전국의 물류가 활발해져 동해안의 흔한 생선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닿고 내륙의 곡식이 섬 사람들의 식량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말이오. 많은 이들은 조선은 산이 많고 길이 험해서 수레를 쓸 수 없다고 변명했소. 허나 나는 신랄하게 비판했소. 수레를 쓰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는 것일 뿐, 만약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이게 될 것이다. 어찌 길거리의 좁음과 산길의 험준함을 걱정하는가? 진짜 문제는 험한 지형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라고 나는 질타했소. 두 번째 처방전은 벽돌이었소. 나에게 벽돌은 표준화, 효율성, 그리고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사고방식의 상징이었지. 규격화된 틀로 어디서든 찍어낼 수 있는 벽돌은 대중을 위한 기술이었소. 벽돌 사용이 보편화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과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백성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길이라 생각했소. 마지막 처방전은 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소.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제 아래 상인을 천시하던 조선의 풍토를 나는 정면으로 비판했소. 나는 청나라의 부강함이 바로 활발한 상업활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파했지. 나는 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통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소.
국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여 상인들의 활동을 억제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가난해진다고 경고했지. 허나 오해는 마시오. 내가 꿈꾼 세상이 오늘날 그대들의 세상과 같은 근대적 상업, 국가는 아니었소. 나는 여전히 농업을 근본으로 삼는 유교적 이상향을 꿈꾸었소. 다만 그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상업과 기술이라는 튼튼한 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오. 자부 웃음이라는 무기, 나의 이야기들. 나는 나의 이런 생각들을 딱딱한 정책 제안서에만 담고 싶지 않았소. 지배층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나는 웃음과 풍자라는 방패 뒤에서 가장 아픈 진실을 말하는 전략을 사용했소. 나의 열화일기 속에는 바로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그대들도 잘 아는 허생전이 바로 그 중 하나야. 가난한 선비 허생이 아내의 타박에 집을 나가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벌고 도둑들을 이끌어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야기. 이 통쾌한 이야기를 통해 나는 상업을 천시하고 물류가 막혀있는 조선 경제의 무능함을 폭로했소. 또한 현실을 모른 채 입으로만 북벌을 외치는 사대부 계층의 허위의식과 무능력을 통렬하게 조롱한 것이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나의 깊은 고뇌 또한 담겨있어. 허생은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선비의 삶으로 돌아가 자취를 감추었지. 왜 그랬을까? 이는 허생 자신조차 산업공상이라는 낡은 신분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 능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상인이 되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지. 이는 나를 포함한 당시 실학자들이 가진 시대적 한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오. 우리는 시대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쓸 수는 있었지만 직접 수술을 집도할 정치적 힘은 갖지 못했던 지식인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오. 호질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기발하오. 세상에서 가장 점잖고 도덕적인 척하는 학자 북곽 선생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 호랑이에게 붙잡히지. 그런데 호랑이는 그를 잡아먹는 대신 오히려 인간의 위선과 부도덕함을 하나하나 꾸짖는 준엄한 설교를 시작하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학자가 가장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에게 도덕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나는 당시 양반 계층의 것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그야말로 통렬하게 비웃었던 것이오. 결론, 240년의 시간을 넘어 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생각은 당대에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소. 나의 글은 문체가 가볍고 기이하다는 이유로 임금의 경고를 받기도 했지 문체반정. 하지만 나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소. 나의 책은 필사본으로 몰래 퍼져나가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의 사상은 손자인 박규수를 비롯한 후대의 개화파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결국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사상적 자양분이 되었소. 240년의 시간을 건너와 그대들의 세상을 보니 참으로 눈이 부시구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수레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되었고 벽돌집은 구름에 닿을 듯한 마철루가 되었으니 말이오. 하지만 나는 그대들에게 다시 묻고 싶소. 나의 여정이 그대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수레를 쓰고 벽돌을 사용하자는 기술적인 제안에 그치지 않소. 나의 핵심 메시지는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소. 첫째, 세상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모든 것에 왜? 라고 질문하시오. 편견에 갇히지 않고 그대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려는 태도,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오. 둘째, 상대를 편견 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오. 모두가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하던 청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자고 주장했던 나의 용기처럼 오늘날 그대들이 무시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오랑캐는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오. 셋째, 실사구시 쓸쓸 채오슬, 즉 사실의 근거에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이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오. 강의를 마치며 수레에 대한 나의 외침을 다시 한번 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소.
만약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이게 될 것이다. 어찌 길거리의 좁음과 산길의 험준함을 걱정하느냐. 이 말은 단지 수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대들 모두를 향한 나의 강력한 도전이자 격려요. 그대들의 삶에서 험한 산길이나 좁은 길을 핑계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더 나은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첫걸음을 내디드시오. 그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길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오. 그것이야말로 240년의 시간을 넘어 그대들에게 전하는 나, 연암 박지원의 가장 뜨거운 울림일 것이오.